예전에는 월드컵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온 거리가 축제 분위기였지. 1993년 일본의 프로축구인 J리그가 출범할 때 일본의 피파 랭킹은 50이나 60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당연한 일본. 그해 가을 저는 카즈라는 선수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등번호 11번을 달고 그라운드에서 오두방정을 내고 골까지 넣으면 골 세레모니는 더 오두방정이었죠. 브라질 무슨 춤 같던데. 그리고 한일전. 대한민국은 그 중요한 길목에서 일본에게 1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 대한민국은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탈락할 최악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으니까요. 예선 최종전이 열리던 날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3대 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해졌고 같은 시간 열리고 있던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 결과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은 이라크를 리드하고 있었고 일본이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라크의 아라크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적 같은 무승부. 그 순간 일본의 꿈은 단 몇 초를 남겨두고 바스러졌고 대한민국은 극적으로 월드컵 행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른바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뉴스를 통해 전해진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 카메라 앞에서 심지어 중계를 하던 일본의 방송사, 아나운서들과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유니폼 입은 선수들까지 온 나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그래서 저들이 1991년에 그렇게 기를 쓰고 월드컵 유치 신청을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축구 실력으로는 단 한 번도 월드컵의 잔디를 밟아보지 못한 나라가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월드컵을 통째로 쇼핑하려 하다니. 솔직히 말해 열받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축구 무대까지 돈으로 사려 하다니.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거대한 경제적 격차가 있었습니다. 1991년 29살이던 우리 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보면 한창 젊은 나이였던 그 선생님이 노란색 종이 월급 봉투를 제게 건네며 우체국에 입금을 부탁했습니다. 경력이 5년 차쯤 되셨을 그 선생님의 월급 봉투에 적힌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조금 넘던 시절이었으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3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을 겁니다. 반면 그 시절 일본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달러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들은 이미 범접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1인당 GDP는 여전히 3만 5천 달러, 박스권에 갇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그 시절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온 거리의 축제였던 그 일본이 이제는 피파 랭킹 17이라는 숫자를 달고 아시아 무대가 좁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구를 더 못하고 더 선진국이고 일본이 축구를 잘하고 더 후진국이 되다니. 일본은 피파 랭킹에서 한참 아래인 아시아 상대들과 공식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이겨도 포인트가 거의 쌓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기지 못하면 깎이는 포인트가 너무 커서 랭킹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핸디캡이다. 축구협회는 제발 더 상위국들과 매치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피파 랭킹 계산에서 아시아 대륙은 강자는 이겨봐야 본전이고 비기거나 지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피파 랭킹이 더 못 오르는 이유가 아시아 팀들과 시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기에서 그나마 포인트가 오르는 건 아시아컵뿐이지만 AFC 경기에서는 이른바 중동의 침대, 축구와 편파 판정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국가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덤벼든다. 솔직히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시합이라 보기 어렵고 그런 심판을 적으로 돌려서 이기는 법 따위를 연구할 가치도 없다. 실제로 그 중동 팀들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매번 참담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일본은 과거에 제안이 왔던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 같은 대회의 초청국 형태로 참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유럽이나 남미 강호를 부르려면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한국과 세트로 묶어 투어를 짜야 하는데 지금 한국 축구는 너무 약해서 아무런 매력이 없다. 반대로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로 원정을 가려고 해도 아시아 예선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일본 축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의 시선에서 아시아는 더 이상 배움의 장이 아닌 발목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들을 동아시아로 불러들여 친선 경기를 치르고 싶어도 지리적 한계 때문에 한국과 연계한 투어 일정을 짜고 싶어 합니다.
데리고 와라 돈은 니들이 없지 한국이 없냐? 목표는 월드컵 우승이다. 우리는 일본 대표팀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감독이 월드컵 우승을 노린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취해 있었던 것 같다. 냉정하게 세계 톱 클래스의 강호들과 마주했을 때 일본의 패스가 3번 이상 깔끔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전방에서의 필사적인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로 간신히 버텨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지배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계 17위의 국가가 진심으로 우승을 노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오만함을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현실이 딛고 선 발밑은 여전히 위태롭다. 패스가 3번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일본 축구에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강팀을 상대로 지지 않는 축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기는 축구, 더 나아가 지배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아직입니다. PK전은 어디까지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팀을 정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라 공식 기록상으로는 무승부 처리가 된다. 하지만 FIFA 랭킹 포인트 계산에서는 승부차기 승리팀에게 단순 무승부보다 1.5배의 가중치를 준다. 이것은 상위 라운드 진출이라는 결과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120분간 펼쳐진 경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묘한 룰처럼 느껴진다. 결국 17이라는 숫자는 꼼꼼하게 짜인 제도적 허점과 운의 타이밍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포장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입니다. 웅장한 구호 뒤에 숨겨진 빈약한 경기력, 그리고 그것을 가려주는 복잡한 포인트 계산법. 일본 축구는 어쩌면 우승이라는 거대한 환각제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며 정작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얼마나 진흙탕인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월드컵 우승을 외치기 전에 U17과 유스 대회에서 먼저 우승할 수 있도록 차세대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 유년기인 U15 단계에서는 일본 선수 특유의 아기자기한 기술과 조직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통하고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체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U17 이후부터는 체격과 피지컬에 밀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다. 이제는 무작정 서구식 훈련을 따라 할 게 아니라 일본인의 유전적 특성에 적합한 피지컬 강화법, 즉 근력과 민첩성의 최적의 밸런스가 무엇인지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 U15에서는 통하지만 U17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소년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인종적, 유전적 차이라는 거대한 벽이 일본 선수들 앞에 거대한 바위처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공을 차도 상대의 거대한 어깨 밀치기 한 번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동양인이 가진 태생적인 아질리티 민첩성과 서구인 혹은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가진 압도적인 탄력과 파워, 일본인들은 피지컬이 너무 약하다. 밀리리터비에 진출한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크고 오타니 선수는 193cm로 피지컬이 좋은데 일본 축구 선수들은 170cm 정도의 수비수들만 조금 더 큰 것 같다.